자, 이제 61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60P600에서 설명하는 은행의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신용장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 대금 지급을 확약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 사유들에 대해서는 은행이 면책이 됐었습니다. 자, 1번. 서류 효력에 관한 면책. 2번. 송달 및 번역에 관한 면책. 3번. 피지시인의 행위에 대한 면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요, 은행들이 다 면책이 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실제 이 서류가 효력이 있는 건지 아닌지, 아니면 서류를 송부를 했는데 그 서류가 제대로 도착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것들로는 다 면책이 됐었습니다. 4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대금 지급 의무에 대한 면책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대금 지급 같은 경우에는 확약을 해주고 있죠. 그렇죠? 대금 지급을 해야 된다, 해준다 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 이거 대신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 불가항력 기억나실 겁니다. 불가항력적인 사태가 발생한 경우라도 은행은 면책이 된다. 자, 61번의 답은 4번이고요. 자, 62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신용장이 양도 가능한 것으로 명기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은 적용 가능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그러한 신용장에 의하여 수권되거나 또는 될 수 있는 대금을 양도할 수익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조는 대금의 양도에만 관련되어 있으며 신용장에 따라 이행할 권리의 양도에 관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신용장 양도라는 명칭이랑 관련되어 있는 것은요, UCP 600의 38조하고 39조가 있습니다. 38조 같은 경우에는 신용장 자체를 양도하는 거고요. 39조에 나와 있는 양도의 의미는 해당 물품 대금, 신용장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38조가 신용장의 양도가 가능하려면 명칭이 transferable이 나와 있었어야 됐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는 건요, transferable이라는 명칭이 없다 하더라도 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양도, 대금의 양도, 요거하고는 별개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영문 텍스트에서 대금의 양도와 관련해서 언급할 때는 우리 assign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게 transferable하고 assignable하고 transmissible 이런 거 다 섞어 놓은 다음에 이러한 단어 중에 하나만 있어도 신용장이 양도 가능하다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맞아요, 틀려요? 틀린 내용이에요.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되고, 신용장의 양도는 transferable만 이고, 이 transferable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 신용장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렇죠? 그 내용이에요. 답은 1번 대금의 양도죠. 자, 63번. 다음 문장에 있어 번호가 붙여진 단어에 대하여 그 내용이 맞는 것은 어느 항인가? 자, 요걸로요, 요 신용장 관련된 문구의 그 위치 당사자를 좀 파악을 해두세요. 자, we hereby authorize you. 자, 그럼 여기 we가 누구고, 그 다음에 B에 나와 있는 you가 누구고, 그 다음에 draw on the 다음에 나와 있는 당사자 누구고, account of 다음에 나와 있는 당사자 누구고, 요걸로 정리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를 누가 썼는데, 누가 쓰면서 본인을 지칭할 때 we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렇죠? 우리가 authorize는 권한을 준다라는 얘기잖아요. 당신에게 권한을 주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draw가 뭐예요? 우리 환원을 발행하는 거를 draw라고 얘기하죠. 당신한테 드로우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we는 누구죠? we는 신용장을 개설하면서 거기에다가 신용장에다가 써주는 거죠. 그래서 신용장 개설 은행 자리입니다. 자, 다음에 신용장 거래에서 환원을 누가 발행해요? 수출자가 발행하잖아요. 그래서 B는 U는 수출자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C 자리에 보면은 은행 나와 있죠? 은행. 누구 앞으로 발행을 하래요? 요 은행 앞으로 발행을 하래요. National Bank of Beijing. 그러면 누구 자리예요?
대금을 지급하는 환원상 지급인의 자리잖아요. 누구랑 똑같아요? 위랑 똑같은 거죠. 여기도 개설은행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ccount of 다음에 밑줄이 또 하나 있습니다. D가. 이거는 뭐예요? account 누구누구의 계좌로, 계정으로 이런 뜻이죠. 그래서 account of 다음에는요, 개설 의뢰인이 들어가요. 즉 수입자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A에는 개설은행, B에는 수출상, C에는 개설은행, D에는 수입상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64번 신용장에서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은행에서 수리하지 않는 선화증권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갑판에 적재될 수도 있다고 기재된 운송서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갑판적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컨테이너 물품들 그렇게 갑판적해서 운송을 하게 되는데, 일반 재래식 화물 같은 경우에도 갑판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해요. 뭐예요? 여기 선창에 불이 나요. 그럼 빨리 물건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래식 화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올라가 있다 혹은 올라갈 거다 라고 해놨으면 안 되고, 혹시 비상 상황에서는 올라갈 수도 있다 라고 해놓는 거는 허용이 됐었죠. 그렇죠? 그래서 1번은 맞고, 2번 용선계약에 따른다는 표시가 있는 선화증권, 이거 어떨까요? 우리 용선계약에 따른다는 어떤 표시가 없어야지만 복합운송증권이 됐든 선화증권이 됐든 수리가 가능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3번 하역 관련 추가 비용이 표시된 운송서류, 요것도 괜찮습니다. 다음에 4번 unknown clause가 기재된 선화증권, 이런 거 없으면은 사실 운송인 죽으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 3, 4는 수리가 되고요. 2번은 안 돼요. 자, 65번이요. 다음 중 수출상이 수출 대금을 회수하는 시기가 가장 느린 신용장은 무엇인가? 1번의 선대신용장. 이건 어떠한 종류의 신용장이었어요? 수출자가 돈이 없어요. 그래서 수출계약 체결해 놓고서 물건 만들 돈이 없는 거예요. 개설은행한테 내가 그 신용장 대금 먼저 좀 받을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지정은행이 먼저 신용장 금액을 조금 주는 거죠. 그런 종류의 스타일의 신용장을 우리가 선대신용장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람지급 신용장, 이거 어떤 거예요? 은행이 보자마자 at 사이트로 돈을 주는 거예요. 다음에 3번의 인수신용장, 이거 어때요? 이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왜냐면 일단은 은행이 인수를 하죠. 그 다음에 해당 기간까지 대기를 해요. 나중에 돈을 주는 거예요. 후지급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가장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인수신용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돈을 받으려면 환어음도 필요합니다. 환어음 발행해서 서류 발행해가지고 보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4번에 나와 있는 매입신용장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일람이나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매입을 하자마자 바로 돈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오래 걸리는 거는 요 인수신용장이 되겠고, 이 중에서 가장 먼저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선대신용장이겠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답은 3번. 66번. 다음 중 신용장 통일규칙의 확인은행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1번 확인은행의 지정은 수익자가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익자가 하나요? 아니에요. 개설은행이 지정을 하는 거고요. 다음에 2번 실무상 통지은행은 확인은행이 될 수 없다. 일반적으로 통지은행이요, 확인은행의 역할까지 같이 겸하게 됩니다. 다음에 3번 확인은행의 의미는 신용장의 양도를 대행하는 은행이라는 뜻이다. 신용장의 양도를 대행하는 은행은 신용장의 양도은행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확인은행 같은 경우에는 개설은행이 해당 신용장을 개설을 하게 되면은 그 개설 내용에 대해서 confirmation, 확인을 해주는 신용장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설은행이 일치하는 제시에 대해 돈을 지급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은행이 지급하는 거예요. 확인을 해줬으니까 일종의 보증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4번 신용장에 매입이 가능한 은행이다. 우리 개설은행 같은 경우에는 신용장에 결제만 가능했죠. 지급, 인수, 즉 안어만 가능했는데 확인은행 같은 경우에는 안어하고 네고시에이션 둘 다 가능했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67번 다음 중 신용장 통일규칙의 신용장 및 조건 변경의 통지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신용장 및 모든 조건 변경은 통지은행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지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그 개설은행이 신용장을 발행을 하게 되면요. 수익자한테 통지할 때는 통지은행을 거쳐서 가게 돼요. 왜냐하면 통지은행은 수출자하고 같은 국가에 위치해 있는 은행이고 개설은행은 수입자하고 같은 국가에 위치해 있는 은행이기 때문에 그 둘을 연결시켜 주려면 중간에 통지은행이 들어가야 돼요. 자, 2번 확인은행이 아닌 통지은행은 지급 이행 또는 매입할 어떠한 확약 없이 신용장 및 모든 조건 변경을 통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통지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냥 통지만 해주는 역할이에요. 근데 실무적으로 만약에 이게 통지은행이 확인은행의 역할까지 겸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뭐 지급이행이라든지 매입 이런 것들 전부 다 해야겠죠. 근데 확인은행의 역할 안 한대요. 그냥 통지은행의 역할만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으면요. 통지만 하면 됩니다. 3번 신용장 또는 조건 변경을 통지함으로써 통지은행은 그 자신이 신용장 또는 조건 변경의 외관상의 진정성에 관하여 스스로 충족하였다는 것과 그 통지가 수령된 신용장 또는 조건 변경의 제조건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통지은행의 역할이 뭐 많지는 않은데 일단은 개설은행한테 신용장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신용장이 그 칸에 맞게 잘 들어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shipment 선적 일자를 정하는 란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뭐 엉뚱한 얘기 by negotiation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걸른 내긴 하겠죠. 그렇죠? 외관상의 진정성을 보고 그 다음에 통지은행이 수익자한테 통지해 줄 때는요. 이 내용을 본인이 보내는 이 통지에 그대로 반영해서 통지해 줬다라는 거 표명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고 자 4번 통지은행은 수익자에게 신용장 및 모든 조건 변경을 통지하기 위하여 타 은행의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자, 만약에 이 통지은행이요. 통지의 역할을 해달라고 개설은행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본인이 수익자하고 서로 모르는 사이예요. 그러면 이게 직접적으로 갈 수가 없겠죠. 누구 통해요? 제2통지은행 통해서 이렇게 가게 되죠. 근데 볼게요. 다만 외관상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제1통지은행이 대신 검토하여 줘야 한다. 이제 얘가 제1통지은행이고 얘가 제2통지은행이잖아요. 그러면 제1통지은행은요. 본인이 받은 내용 외관상 진정성 검토하고 그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서 제2통지은행에 보내고 제2통지은행은 본인이 제1통지은행한테 받은 내용을 외관상 진정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그거를 그대로 수익자에게 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1통지은행이 대신해 준다는 말이 안 됩니다. 얘가 본인이 받은 거는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자, 다음에 68번. 다음 중 개설은행이 신용장 조건 변경서에 대하여 취소 불가능의 의무를 부담하는 시점은 언제부터인가?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게요. 개설은행하고 확인은행하고의 기준점이 달랐어요. 그렇죠? 그거 염두에 두시고 푸시면 되는데 자, 1번 보실게요. 조건 변경서를 어떻게 한 시점? 개설한 시점. 그렇죠? 요게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설은행 같은 경우에는요.
신용장을 발행하는 시점이든 아니면은 조건 변경을 발행하는 시점이든 똑같아요. 둘 다 이슈하는 시점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대신에 우리 확인은행 같은 경우에는 어땠어요? 신용장 같은 경우에는 확인을 애드하는 시점이었고 조건 변경은 뭐 하는 시점? 어드바이스 하는 시점이었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기억을 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은 이제 1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69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는 외환 쪽 문제가 출제가 되네요. 우리나라 외환 시장과 환율 구조에 대한 내용 가운데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특히 이제 이 외환 쪽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전략을 잘 세우셔야 돼요. 크게 나오는 파트가 정해져 있어요. 현물 환율 구하는 파트하고 그 다음에 이게 원화 가치가 하락했는지 뭐 달러 가치가 상승했는지 하락했는지 이런 스타일의 문제하고 그 다음에 정의 부분 뭐 수압 레이트가 뭔지 이런 것들 정의 묻는 문제가 조금 나오는 편이고 그 다음에 뭐 환 리스크 관리 기법 중에서 뭐 대내적인 기법이 뭐가 있고 대외적인 기법이 뭐가 있고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있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고사도 보시고 기출문제도 풀어보시면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게 몇 개가 들어가 있어요. 한 6, 7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집중해서 잘 공부하시면은 뭐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이런 내용을 공부하지 않더라도 맞출 수 있는 파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2문제 나오잖아요. 기출문제 모의고사만 잘 하셔도요. 한 6문제, 7문제는 맞추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효율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렇죠? 자, 69번. 우리나라 외환시장과 환율 구조에 대한 내용 가운데 잘못된 것은 자 1번 전신환 매매율의 스프레드는 현찰 매매율의 스프레드와 비교해서 봤을 때 더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떨까요? 클까요? 아니면 작을까요? 작겠죠. 왜냐하면 만약에 현찰 거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돈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잖아요. 운송료라든지 아니면 관리비 이런 게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에 2번. 크지 않죠. 작을 수밖에 없죠. 작다가 답이에요. 자, 2번. 외환 브로커가 없다면 외환 거래는 대부분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 웬만하면 외환 거래는 전부 다 브로커 통해서 해요. 은행 통해서 하는 것보다 브로커 통해서 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맞는 얘기고 3번 외국한 은행은 은행 간 외환시장에서 거래된 도매 환율을 반영하여 매매 기준율을 변경 고시한다. 맞는 얘기고 4번 외환시장에서는 한국 원화를 대가로 미국 달러나 중국 위안화만 거래할 수 있다. 굉장히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통화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달러화하고 위안화 이렇게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답은 1번이죠. 스프레드에 비해서 크다가 아니라 작다가 답이에요. 자, 70번. 현재 달러 원 현물 환율은 1,100원이고 달러 3개월 금리는 3.5%, 원화 3개월 금리는 2.5%라면 달러 원 3개월 선물 환율은 어떻게 되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우리 선물 환율 구하는 그런 공식을 여러 번 썼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은 그 현물 환율이 얼마예요? 1,100원이죠? 그럼 1,100원에다가 이거 이제 현물 환율이니까 거기다가 수압 레이트를 더해주면 돼요. 수압 레이트 구하는 공식은 현물 환율에다가 뭘 곱해요? 피고시통화. 지금 여기서 피고시통화는 원화죠? 그러면 2.5%에서 뭘 빼줘요? 기준통화금리. 거기 괄호에 보면은 앞쪽 통화 기준통화라고 나와 있잖아요. USD가. 그래서 2.5% 마이너스 3.5%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그 뒤에 뭘 곱해줘요? 기간을 곱해주잖아요. 우리 1년은 365일로 알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그게 들어가면 안 돼요. 360일 기준으로 들어가는 거고 몇 개월이에요? 3개월 기준이기 때문에 90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은요, 거기 아래 제가 해설 부분에 식을 써놨어요. 요거 따라가시면 되고, 그래서 1,100원에서 2.75원을 빼게 되면 답은 1,097.25원이 답이 됩니다. 요거 현물 환율 나오는 문제 있잖아요. 구하는 문제. 이거는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알죠? 요게 틀 자체가 안 바뀌어요. 현물 환율이 지금 얼마고, 피고시통화 얼마고, 그 다음에 고시통화 얼마고, 그 다음에 몇 개월 선물 환율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공식에 대입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 자, 답은 1,097.25원이 되고요. 자, 이제 71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외환 시장에서 달러 원 환율이 하락할 수 있는 요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자, 이렇게 나왔으면요. 결국에는 앞쪽 통화가 기준 통화죠. 이거는 뒤에 보시면요.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화 가치가 올라갔다라는 얘기는 달러 가치는 떨어진다라는 얘기죠. 통화가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둘 다 올라간다라는 개념은 나올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가 떨어지면 하나는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요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 일단 2번 보기 먼저 볼게요. 한국의 경상수지가 흑자래요. 무슨 얘기예요? 한국이 잘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국의 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치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미국 달러의 가치는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원화 가치가 절 상할 수 있는 요인이고요. 다음에 3번. 미국 시장의 금리가 인하가 됐다. 미국 시장의 금리가 인하됐으면은 미국 달러화의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거고요. 대신에 한국 원 가치는 올라간다라는 거죠. 다음에 4번. 유로화의 강세가 예상된다. 자, 우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럽 쪽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유로화가 올라가면, 즉 유로화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은 미국 달러화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 달러화가 떨어졌어요. 한국 돈은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2, 3, 4번은 다 맞는 얘기고 1번 볼게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심화가 됐대요.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중국한테 좀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에요. 그래서 중국하고 미국하고 둘이 막 싸우잖아요. 무역 분쟁으로. 그러면 중국의 경제적인 타격이 있겠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한국까지 그 여파가 몰려와요. 그래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안 보고도, 그러니까 풀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예시가 있고, 이거는 누구하고 누구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서 푸셔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지금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붙었다 그러면 원화 가치는 떨어진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죠? 자, 답은 1번이고. 자, 72번. 환위험 관리 기법 중에서 기업이 수출입 거래 시 다양한 통화로 결제를 하는 기법으로 각 통화의 환율이 변동 방향성이 달라서 이익과 손실을 서로 상쇄하는 효과가 있는 기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건 뭐예요? 포트폴리오죠. 그렇죠? 포트폴리오 전략이다. 리딩, 레깅은 땡기고 밀리고 이런 것들이었고요. 자, 이렇게 72번 같은 스타일의 문제도 나옵니다. 대내적 관리 기법, 대외 관리 기법. 자, 73번. 향후 환율 하락을 예상하고 있는 수출 기업과 환율의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 수입 기업이 채택할 수 있는 환위험 관리 기법은 어느 것인가? 자, 요거는 우리 헷갈리지 마시라고 거기 제가 해설에 달아놨어요. 이건 조금 기계적으로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환율 하락을 예상하고 있는 수출 기업이다. 그러면 선물안을 매도하거나 통화 선물을 매도하거나 풋옵션을 매입하면 돼요. 그리고 환율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 수입 기업은 선물안을 매입, 통화 선물 매입, 콜옵션을 매입하면 됩니다. 요거는 암기해 두시고, 만약에 상황이 달라져요. 환율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 수출 기업이다 라고 한다면은 반대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하나 표를 딱 그려 놓으셔가지고 암기를 해 두시는 게 좋아요. 답은 3번이고.
자, 74번. 다음 중 외환거래라고 볼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1번. A는 수출 대금의 지급을 위해서 한국 원화를 중국 위안화로 환전하여 대금을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한 거예요? 환전한 거예요. 그렇죠? 외환거래고요. 2번. B는 뉴욕 은행에서 달러화를 차입한 후 한국은행에서 한국 돈으로 환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한 거예요? 미국 돈을 빌려와가지고 한국 돈으로 환전한 거예요. 외환거래고. C. 3번. C는 해외은행에서 돌아와서 가지고 있던 미국 달러화를 한국 원화로 환전하였다. 돈을 갖고 있는 거를 한국 돈으로 바꾼 거죠. 미국 달러를. 이것도 환전했으니까 외환거래에 해당이 되고요. 4번. D는 외화 계정에 예치된 외화 잔액을 조회하였다. 조회하는 것만으로는 외환거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은 4번이에요. 자, 75번. 다음 중 외환시장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1번. 외국한 은행은 외환시장의 참가자라고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외국한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뭐 브로커들 이런 사람들이 그 주요 참가자예요. 주요 참가자. 써두세요. 주요 참가자다. 자, 2번. 외환시장에서는 투기 목적의 거래는 허용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 투기가 안 좋은 의미로 사용이 되잖아요. 근데 외환시장에서는요, 투기 거래가 없다라고 한다면 외환시장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대부분이 다 투기 거래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외환 쪽에서만큼은 투기라는 말이 긍정적으로 사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3번. 외환 거래는 일반적으로 통신수단 등을 활용한 장외 거래가 일반적이다. 뭐 전화로 하거나 그런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3번 맞아요. 4번. 대고객 외환시장보다 은행 간 외환시장의 규모가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은행 간 외환시장의 규모가 훨씬 더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76번이요. 환변동보험 거래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수출 또는 수입을 통해 외화를 획득 또는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차손익을 제거하는 목적의 보험이다. 맞습니다. 자, 2번. 사전에 외화 금액을 원화로 확정시킴으로써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해지하는 상품이다. 결국에는 이게 주요 목적이에요. 내가 외국환을 가지고 있어요. 외국 돈을. 근데 이 환율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하는 위험성을 없애버리는 거죠. 3번. 환변동보험은 무역거래를 하는 기업만의 문제이므로 제도적인 지원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에요. 이게 환변동보험은 이제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뭐 비용이라든지 제도적으로 지원이 많이 있어요. 답은 3번이고, 4번. 수출 대금이 예정보다 빨리 입금되면 조기 결제 처리도 가능하다. 이게 뭐 환변동보험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답은 3번이었고, 77번. 다음 중 우리나라 기업의 환위험에 대한 설명으로서 적절한 것은 1번. 해당 통화의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경우를 쇼트 포지션이라고 한다. 자, 우리가 지금 외화 달러 받아야 되는 돈이 100달러가 있어요. 그리고 외상으로 갖고 있는 외상금이 한 50달러가 있어요. 즉, 요거는 줘야 되는 거, 요거는 받아야 되는 거, 혹은 갖고 있는 거, 이런 상태예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무슨 포지션이라고 해요? 롱 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번은 지금 숏 포지션이 나와 있으니까 틀린 얘기고요. 2번, 해당 통화의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경우를 롱 포지션이라고 한다. 반대 상황인 거죠? 이게 이제 플러스로 되고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로 됐어요. 부채가 더 많은 상황이죠. 이런 경우에는 롱이 아니라 쇼트 포지션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자, 3번. 수출거래 당시보다 실제 수출 대금을 결제할 때 환율이 하락한다면 거래 환위험의 가능성이 높다. 거래할 때 환율이 변동해서 손해를 입는 거. 3번 맞죠? 4번. 영업 환위험이란
미국 자회사의 달러로 표시된 재무제표를 한국 모회사의 원화로 전환할 때 평가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입을 수 있는 위험을 의미한다. 여기 지금 4번에 설명하고 있는 건요, 환산환 위험입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어요. 답은 3번이 되겠고, 자 78번이에요. 다음 중 대외적 환위험 관리 기법을 모두 고른 것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에 선물한 거래 나와 있고요. 요거는 대외적이 맞아요. 다음에 B, 매칭은 대내적인 거고, C의 옵션 거래, 이것도 대외적. 다음에 D의 네팅은 대내적. 그 다음에 2항의 환변동보험은 대외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그거죠. 자기네 회사 안에서 처리할 거냐, 리딩이라든지 아니면 레깅 혹은 뭐 이런 네팅,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해서 자기 회사 안에서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외부로 그 위험을 돌릴 건지, 요거 문제예요. 이게 대내적, 대외적인데 ACE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대외적 관리 기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ACE 1번이 됩니다. 자, 다음에 79번. 다음 중 역에 선물한 거래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1번 보시면요, 선물한 계약의 일종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역에라는 말이 붙었다라고 해서 선물한 거래가 아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선물한 계약 맞습니다. 자, 2번에 만기의 계약 원금의 교환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계약 원금은 뭐예요? 처음에 계약했을 때 그 금액 전부 다 주고받고 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만기에 차액만 결제합니다. 그래서 조금 굉장히 간단하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다음에 3번, 해외 금융시장에서 이루어지는 USD, KRW 선물한 거래이다. 맞고, 즉 역외니까 다 4번, 만기에는 지정통화인 미국 달러화로 결제하는 거래이다. 그래서 일단은 역에 선물한 거래에서 차액을 결제할 때는요, 일반적으로 미국 달러화를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은 2번이 되겠죠. 교환이 필요 없습니다. 차액만 하는 거예요. 자, 80번이요. 다음 중 스왑 레이트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자, 1번. 외국환 매매 계약과 동시 또는 2영업일 이내에 받는 외국환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뭐에 대한 얘기예요? 현물환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죠? 당일 플러스 1일 플러스 2일까지 거래되는 거. 그렇죠? 그래서 1번 아니고, 2번 선물 환율을 결정하기 위해서 현물 환율에서 두 통화의 이자율 차이를 환율로 표시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스왑 포인트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렇죠? 스왑 포인트. 지금 우리 80번은 스왑 레이트에 대한 얘기인데 스왑 포인트가 들어가 있으니까 틀린 얘기고요. 다음에 3번, 선물환 거래에 적용하는 환율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선물 환율에 대한 설명이에요. 요거는. 자, 그 다음에 4번, 어느 통화의 현물 환율과 선물 환율의 차이를 말한다. 요게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우리 무역 결제에 대한 내용은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두 과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